자, 여기 이제 공동체적 성격과 이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장원제도의 안에서는 앞서 설명해 한 영주제적인 어떤 면과 성격을 달리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규제와 권리가 있다. 자, 공동체 규제는 구체적인 농업 경영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 그건 기술상의 제약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삼표제 농법과 개방경지 그리고 혼재지 제도 하에서 농민은 물론이요 영주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개별적인 농업경영이 불가능했다. 자, 경작지에 심는 곡식의 종류나 파종이나 수확 시기 등을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자, 이러한 규제를 그 경지 강제라고 한다. 예. 그래서 그 경지 강제의 그 배경이 이렇게 있죠. 삼포제 농법, 개방경제, 혼재지 농업에선 농민을 물리고 영주라도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한다는 거죠. 곡식의 종류나 파종, 수확 시기 등을 규제를 하고 이걸 경지 강제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자, 농업 경영의 이러한 공동체적 규제보다 농민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권리다. 예. 이 공동의 권리가 있는데, 자, 이거 오타네요. 자, 수학이 끝나면 이 내용이 있죠. 수학이 끝나면 누구나 경작지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고 이 낙수권, 가축을 방목할 수 있었다. 방목권. 그다음에 총락의 목장이나 목축지를 공동히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의 산림에서는 벌목이나 수수 부업, 땔감을 마련할 수 있고, 속택지에는 고기잡이와 니탄 채집, 석탄을 채집할 수 있는 것을 공동할 수 있었다. 자, 이러한 공동체 권리는 특히 가난한 농민들에 의해서 생활에 직결한 소중한 권리였다. 자, 공동체 규제나 권리는 그 기원이 영주제보다는 총각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을 되며, 장원의 간섭으로서 영주권까지 제약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또 영주는 농노로부터 부역과 각종 공납을 마음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장원의 간섭을 이를 억제하는 힘을 가졌고,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을 간섭하여 영주권으로서 그렇게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영주의 입장에서도 지나친 요구나 수탈 또는 부당한 재판권 행사 등은 장원 그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붕괴되는 것을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간섭을 존중할 편이 안정하였다. 그래서 왜냐하면 간섭을 존중해 줘야지 그 농민 공동체, 총각 공동체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장원의 간섭은 시민 매우 컸고, 농가의 일상생활부터 토지 보유 그리고 장원 전체 운영이 간섭에 규제된 면이 강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 공동체 규제와 장원의 간섭과 관련된 그 영향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의의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공동체 규제와 장원의 간섭은 원칙 개인의 자발성이나 창조성 그리고 자유경제를 배제함으로써 봉건사의 정적인 성격과 부합됐다. 음.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 있죠. 밑에가 이제 의의가 있고, 그러므로 이 한계가 쭉 나오는데, 그러므로 장원제도 붕괴부터 동적인 근대사회 이행이 있어 단순히 영주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면과 관습의 붕괴도 무시 못한 중요성을 지닌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동체 간섭과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했고요. 자, 프랑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도중에 이제 띈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아 강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카오스 대제 끝난 다음에 한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래서 그 비잔티움 제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봉건 왕국들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좀 앞으로 돌아가죠. 자, 이 비잔틴 제국. 자, 비잔틴 제국은 이제 보는데, 비잔틴 제국은 이제 역사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음, 비잔틴 제국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 음, 이런 것들 이제 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하고 나서 강독을 좀 하기도 하죠. 쭉쭉 넘어가서 이게 몇 페이지야. 페이지 수가 편집을 달리해 갖고 잠깐만요. 자, 이 동로마 제국을 한번 시기별로 구분해 봤어요. 시기별로.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구분해 본 건데, 자, 크게 이제 네 시기를 나눠 볼 수 있거든요. 동로마 제국을. 그래서 이제 6세기 때 이제 제일 전성기죠. 이스티너스 황제 때인데, 이때 이제 옹화법 대전이 편찬되고, 이때 이제 서방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서쪽의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제일 전성기 때가 유스티너 황제 때인데, 요때 인제 뭐 과거 로마 영토를 확보해야겠다 해 가지고 요 반달 왕국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있었던 인제 그 동고토 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레벤나에 인제 수도를 정하죠. 자, 그다음에 레벤나에 총독부를 만들죠. 그다음에 요렇게 잘 나갔던 인제 그 동로마가 7 세기 8 세기 넘어가면서 인제 주변의 이민족의 공격을 받게 돼. 사산족 페르시아나 이슬람 세력들에 침입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헤라클레스 왕 제때 군간 군제와 둔정 견제를 실시하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서방 정책이 포기돼서 한동안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이 장악했던 이탈리아 반도나 북아프리카 일대가 이제 병력이 그 영토가 상실돼. 왜냐면 그때 이슬람 세력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과 싸워야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부터 영토가 차근차근 먹히게 되면서 이 그리스 안쪽으로 영토가 축소되고요. 이때 이슬람 세력들의 결합 싸우는 과정에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죠. 자, 성상 파괴 운동도 기출에 언급됐었죠. 자, 9 세기에서 11 세기 넘어가면 대토지 소유 확대로 인제 그 자연 농민이 몰락했다. 이 말은 이제 둔정병이 몰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둔정의 붕괴와 황제권 약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더 인제 주변의 인종을 계속 침해받죠. 노르만족, 셀주크 투르크, 불가르족들이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요. 그다음에 12 세기, 15 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죠. 가정이죠. 십자군 전쟁 그 과정 중에 동지 중에 무역 패권을 상실해. 그래서 베네치아와 제네바 상인들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한때 인제 4차 십자군 전쟁 때에 공격 반환, 공격 타켓이 돼 갖고 요때 그 한때 잠깐 멸망했죠. 예. 그래서 나틴 제국을 설립하죠. 예. 그래서 나틴 제국을 설립하고 요 나틴 제국과 관련돼 갖고 4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결국에는 다시 부흥했지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역사가 이제 끝나겠다.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제 동로마 제국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별도로 이제 동로마 제국을 침입했던 민족들을 좀 볼게요, 민족들. 자, 6 세기 때 인제 보면 그러니까 5 세기에서 6 세기 때죠. 요때 이제 누가 인제 주로 쳐들어왔냐면 게르만족들이 인제 어 거 쳐들어왔죠. 자, 그리고 인제 있고 7 세기에서 8 세기, 7 세기, 8 세기 때는 앞에서 얘기한 산산족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 그 뒤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9 세기에서 11 세기 때는 9 세기 11 세기 노르만족, 그다음에 셀주크 투르크족, 그다음에 불가르족 이렇게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12 세기에서 15 세기까지 오스만 투르크와 그다음에 십자군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세력들이 시기마다 한 번씩 막 치고 나왔어. 그때마다 이제 영토가 축소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 부분만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콘스탄티노프가 천의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인제 동로마 제국 자체가 돈이 많잖아요. 그 당시 이제 동서 교류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이제 상공을 발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적이 쳐들어오면 그 뭐랄까 돈으로 매수를 해요. 돈으로 매수를 해 갖고 보내고 다른 쪽으로 인제 보내고 또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또 잘해 가지고 또 뭐냐면 끝까지 살아남고 그래서 서노마 제국은 금방 멸망했는데 반해서 동로마 제국은 이제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이런 이제 외교 정책이나 이런 상공업 발달 동안 부를 쌓아 놨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고 거기에다 콘스탄티노플이 천의 요새였다는 거. 이런 것도 인제 1000년 동안 서노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의 발전 원인은 인제 뭐 로마 조직의 관료와 조직하는 관료제 이런 것들이 항쟁권 강화, 제국 방어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다음 효율적인 군대 조직, 둔전병제, 군강군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됐다는 거. 특히 이제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 세계 3대 도시였죠. 예. 비잔티움, 어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인제 바그다드, 장안 기독교 문명을 대표하는 3대 도시였다는 거. 그래서 천연의 요새였고 동서교통의 요지였다는 거. 자, 그다음 대외 관계에 보면 이민족 침입 때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 협상이나 매수, 돈으로 매수해 갖고 그걸 해결했어요. 이게 인제 여기 서양사 강의에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게르만족에게 보조금을 줘 콘스탄티노플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게 하거나 면목상으로 그들에게 제국의 관리를 임명하며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이라는 어려운 위기를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5세기, 6세기 때 제한된 정도나마 번영을 누리게 됐다. 자, 이런 외교 정책은 그 외에 이제 뭐 슬라브족이라든지 그 동방의 여러 민족들도 같이 적용돼.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대외 관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동로마 제국의 정치 부분을 좀 볼게요. 그래서 특징은 절대적 지배자. 어 그 동로마 황제를 바실레우스라고 이제 지칭하는데 지칭이죠. 지칭이 아니라. 이 말은 왕 중의 왕. 그리고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여 동방의 신적 성격의 존재로서 포장을 했고 자신을. 그다음에 인제 세습제로 유지되는데 근데 이 세습제가 제대로 안 됐어. 왜냐면 이게 우리식으로 조선 왕조나 고려 왕조처럼 뭐 왕이 있으면 그 밑에 핏줄들이 쭉 이렇게 세습을 하는 식이 아니라 어 요렇게 했다가 이제 세습이 한 3-4대 가다가 끊겨.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 갖고 다른 왕조가 등장하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한 개 왕조로 인제 형성된 건 아니고 여러 개 세습 왕조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한 3-4대 갔다가 왕조가 끊기고 쿠데타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갖고 또 뭐냐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그렇게 인제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황제 고황주의. 황제가 교회를 지배를 하죠 동로마 이걸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가 때 확립했죠. 그 증거로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회의 수집 및 회의 내용 결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예. 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 황제가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임명권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도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한까지 어 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권한은 당연히 콘스탄티노플 수자대교가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거는 그 선호마 서유럽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서유럽 같은 경우에 교황과 황제가 이제 분리돼 있었잖아요. 소권과 제권이 분리되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제 서양사 총론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765 번하고 766번 읽어 볼게요. 제가 여기 읽는 게 뭐냐면 그 서기에 없는 내용들이 서충에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 읽고 지금 지나가는 거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총대주교 그러니까 인제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교죠. 자, 총대주교는 교회의 수석 대주교이며 이론상 주교회의에 선출되었다. 후보 셋 중에 황제가 직접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황제가 임명한 것이라 다름없었다. 그래서 황제는 교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았으나 교리 문제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 주교는 황제 대관식을 주재했으나 교회 오두모로서 보다는
그 시민의 대표자 자격이었다. 황제는 지상에서 신의 대표자였으며 총 대주교에 대한 그의 권한은 교회의 교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양사 총론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766번을 보면요. 교회의 사제 임명, 교리 규정, 신학적인 논쟁 해결, 사제와 신도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데서 황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황제는 교회 재산을 사용하고 국가 목적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를 빌릴 수 있었다. 이 한마디로 비잔틴 제국의 국가 정책과 교회 정책이 서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의 업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명한 왕이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죠. 6세기 때 동로마 제국의 전성시대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정복 활동을 했어. 베살리우스, 벨리사우스, 나르센스 이걸 파견해서 반달 왕국을 정복하고 동고토 왕국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과거의 로마 영토를 회복하는데, 이걸 서방 정책이라고 해요. 서방 정책. 자, 그래서 서방 정책을 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밑에 서양사 총론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스테누스의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세진흥과 영토 확장이었다. 그는 베리사리우스, 나르센스 등 유능한 장군들 파견하여 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이탈리아 동구토 왕국, 그다음 스페인의 서우토 왕국들을 정복했다. 그다음 외교적 타협을 통해 6세기 중반까지 발칸반도와 소아시아 민족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노마법 대전.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근데 민법에 큰 영향을 줬던 노마법 대전인데, 자, 요게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 로마법 대전을 18명의 벽법자에 명해가지고 했는데, 그 로마의 공화정 이내에 역대 황제의 판례, 칙령을 편찬했고 법률 학설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 그래서 새 칙령지까지 합쳐갖고 유스티아 법전을 로마법 대전이라고 부른다. 이 법전 고대 로마법을 집대성한 곳으로 중세 유럽, 이래 유럽 여러 나라에 계승되어 큰 영향을 줬고, 특히 오늘날 그 유럽 국가의 민법에 바탕이 되었다. 예.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마법 관련돼서 서양사 총론에 이제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사 총론에 보면 노마법 그 구성이 나오거든요. 노마법 대전에.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유스티아누스 법령직이 그 당시 있는데, 이거는 당시 모든 황제의 그 칙령을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학설 신찬이 있어. 예. 그래서 학설 신찬은 고전 시대에 의해서 법학 저술 시대 속으로 발췌한 거야. 끝으로 신법령징이 있는데, 신법령징은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공포한 법령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민법 대전은 이제 그 이상의 네 가지를 민법 대전이라 분리가 불려지게 된다. 이게 어, 불리게 되었다. 이게 오타 같아요. 예. 그래서 민법 대전에 불리게 되었다. 자, 이건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분명하게 간결하게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유스타스 법령식, 그다음 학설 신참, 신법령식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건축했다면 처음 만든 것보다 중축했다고 보면 돼요. 원래 그 성소피아 성당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불타 없어졌어. 그래갖고 그 터에다가 새롭게 중축한 거야. 이 성소피아 성당을. 그래서 동양식으로 구성돼 있죠. 동양식. 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또 건축됐고, 그래서 여러 건축 양식이 포함돼 있다. 예, 동양식과 그 다음에 동양식은 잠깐 이거 빼야 되겠네. 음, 동양식으로 구축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피아 성당을 건설하고 나서 유스티아누스 세제가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를 능가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 요게 몇 년도 기출문이 나냐면 10년도 기출문이 났어.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것도 기출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동양식 외에도 이제 여기 빼고 페르시아 양식을 보시면 돼요. 시리아나 페르시아 양식을 영향을 받았다. 예,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돼서
중앙 정부에 직접적 관할을 하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모든 지역을 전제적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당시 네스투스파가 중국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뭘 가지고 왔냐면 양장 기술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는 견직공업, 이 양자법이 상당히 번성했죠. 비단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서유도까지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770번에 있어요. 그래서 상세 총론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콘스탄티노플 대강구장 네스토리스와 그 일파는 그리스 신성을 부정했다. 자, 이에 따라 431년에 에페소스 종교회의 이단을 규정했고 이후 시리아를 거쳐서 중국에 전해져 경도라고 불렸다. 자, 552년에 네스토리스파 수도자가 누에꼬치를 유스티아누스 대제에게 바친 것이 동로마 양잠의 시작이었다. 자, 이 비단은 중국부터 전해져 5세기 때 이미 상당한 양이 수입되고 있었다.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시대 때 궁정용으로 직물 공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에 수입되었는데 이걸 자체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나 관리들에게 비단 옷을 입혔으며 교회 의식에 비단을 사용했다. 자, 후에 양장술이 서유에 전해졌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가중한 세금에 못 이겨서 민중 반란이었어. 이게 니케의 민중 반란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징세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정부의 징세 제도를 개혁하고 그 당시 관리의 부정부패를 방지를 했거든요. 진압을 했지만 자 그때 이제 니케의 반란 때 이제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스티아누스 대제 옆에 테오도라는 왕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공동왕제였어요.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 대제와 함께 테오도란 공동왕제가 이제 그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지 마라, 같이 싸우자. 그래갖고 결국 같이 싸워서 니케의 반란을 진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유스티아누스 대제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은 아니고 그 저쪽 이제 뭐냐면 소아시아 지인가? 하여튼 농촌에서 태어난 농민 출신이었다. 그래서 농민 출신이었는데 자기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그 쿠데타 활동에서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양자 들어갖고 황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테오도라도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죠. 그 듣기로는 이제 뭐냐면 서커스 하는 그 집안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몸도 팔고 그랬던 창녀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둘이 이제 벌써 출신 조건이 좋지 않지만 하여튼 정치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제도를 개혁해서 황제 교황주의를 확립했던 것도 이때죠. 예. 근데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말년에 정치를 개판식 만들었어. 예. 약간 공민하고 비슷해요. 공민하고 이 사람이. 자, 그다음에 7세기 때부터 이제 초에 산산조 페르시아 그리고 7세기 중반 이스라엘 지존의 영토가 축소됐죠. 그래서 이제 아바르족 슬라브족 침입, 사산조 페르시아 공격 등등에서 서방 정책이 포기되고 시리아 이집트가 상실되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헤라클라우스 제때 중흥 군주인데 이때 잠깐 시리아 이집트가 회복돼. 그래갖고 나 혼자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비잔티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슬람 세력들이 또 들어와서 왜냐면 영토가 또 축소되죠. 예. 그래갖고 헤라클레스 때 이제 뭐냐면 영토가 좀 늘어났어. 사산조 페르시아. 예. 그래서 요게 좀 약간 앞뒤가 바뀌었는데 사산조 페르시아 때 먼저 비잔틴 영토가 많이 축소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리아가 이집트를 다시 헤라클레스 때 회복을 했어요. 근데 헤라클레스 재수가 없는 게 그 말년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예전에 사산조 페르시아 때 그 빼앗은 영토를 회복된 영토를 다시 이슬람 세력이 뺏겨요. 이 말년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동로마 제국이 뭐냐면 축소가 돼. 어디로? 그리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국가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하도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실시한 제도가 그 군간구제와 둔정병제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소아시아와 그 발칸반도를 대상으로 거듭된 외부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로서 헤라클리우스 제도 때 제때 실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군강구제와 둔전배제와. 예. 군강구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 군강군 장관이 지방의 이제 장관도 감장하면서 저걸 이제 홀조 뭐냐면 받기 위한 거죠. 부하 병사들에게 군사적 복무에 대한 보상 후 병사 보유지를 지급을 해요. 그래서 31개 군강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들, 군사 사령관이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뭘 주냐? 땅을 줘.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농민이었다가 전쟁 시에는 이제 훈련 시에는 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군역에 종사한 대가로 이들의 군역을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 서로 연결된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강군의 장관이 지방행정도 관장하여 부하 병사들에게 군사적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사 보유지, 둔전지를 주고 자 이를 받아 병사들이 자연농민층이 형성됐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군강구를 세분화시켰는데 이거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거야. 자 요게 이제 그 군강구제 등정군제 물어보는 문제가 16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종전의 대토지 소유지 예농 소유자 예농 형태 해서 소토지 소유지 농민으로 구성된 자연촌락으로 변모했다. 근데 이거는 작간이에요, 작간. 작간이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대토지 소유제가 확산이 되면서 둔정병제가 몰락해. 예, 이건 9세기 이후죠. 예, 9세기 이후에 이렇게 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우상숭배 금지죠. 그 우상숭배 배경은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이슬람의 첫째는 우상숭배. 그래서 너희들은 왜 우상숭배하냐? 예, 그래서 성상을 우상숭배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이제 받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상 지지 세력들, 수원 세력들 약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차는 네오 3세 때 한번 했고 2차 때는 이레네 여제 때는 이제 잠깐 허용했다가 또 네오 5세 때 2차 성상 숭배를 또 금지해요. 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때 843년에 성상 숭배 금지를 철회. 그래서 지금 그리스 정교는 성상 숭배를 해요. 예, 성상 숭배. 잠깐 안 했던 거야. 근데 가끔씩 교과서나 참고서 보면 마치 그리스 정교하고 카톨릭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카톨릭은 성상숭배가 되고 그리스는 정교는 성상숭배 금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잠깐 그 성상숭배 금지할 때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예전에 한번 단독 문제로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고 자 9세기 넘어가면서 인제 또 기울기 시작해서 그 기술 기울 때 기울기 시작해서 다시 대토지제가 이제 등장해서 그 둥정변제가 붕괴되고 자연농민이 몰락하고요. 황제권이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농민이 몰락하니까 용병제가 출현돼. 그 용병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조가 교체되고 그러면서 인제 비잔틴 제국의 방비가 약화되고요. 그러고 이민족들의 침입들이 있었죠. 뭐 노론만족, 셀주크 쪽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미카엘세 때 인제 요 기억을 했는데 이때 샤르마네 대제가 인제 서노마 황제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때 대제를 인정하죠. 몇 가지 조건을 걸고 그리고 이제 있었고 12, 15세기 때 십자군 원정에 나틴 제국이 성립됐고 그때 동방무역 패권 상시에서 발칸 반도 안으로 영토가 축소됐다는 거. 결국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침해 도 해서 멸망했죠. 1453년에. 자 그다음에 인제 이 군대는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군대는 거의 인제 자연농민이지만 되게 그 자연농민도 있지만 되게 이제 후반부에는 용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용병들도 이제 여러 군대들 얘네들 여러 민족들 싸우다 보니까 여러 출신들 여러 민족들 군인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있고 자 경제적으로 보면 상공업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이 상공업 중심이죠. 이거 좀 어 보시고 요게 10 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콘스탄티노플은 동서 무역의 중심지지만 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천혜의 요새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이 오랫동안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던 게 요거 때문이거든요. 일단 요쪽에 보면 성벽이 있죠. 테오도시우스 성벽.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했고 북쪽을 방어선을 치고 여기에다 또 이제 해제가 있어.
해자가 있어 갖고 땅을 파 갖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저 방어선을 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어선이 콘스탄티누스 성벽 있죠. 2차 방어선. 그래서 적이 외부로 또 공격하면 일단은 육로는 여기에서 막아버린 거야. 예. 여기를 뚫지를 못해요. 요게 뚫은 게 두 번 있었어. 나틴 제국 때. 나틴 그 제4 차 십자군 전쟁 있죠. 베네치아가 이제 여기를 공격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하면 여기에 성곽에 그 돛대 같은 걸 이제 이어 가지고 딱 내려 가지고 거기에 성벽에 내려서 돛대를 그 돛대 위에 기어 올려 가지고 성벽을 이제 타고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막 싸우다가 잘 안 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 조그만 문을 발견해요. 이 여문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수비병들이 잠깐 실수로 그 여문을 안 잠그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가지고 인제 들어와서 무너뜨린 거야. 예. 그리고 해상에도 이렇게 침투가 힘든 게 뭐냐면 일단은 요쪽은 상륙할 데가 없어요. 일단은 요쪽 부분은 상륙할 수 있는 부분이 요쪽 한국곳인데, 대개 보면 여기 한국곳에 요렇게 갈라타 지역이 인제 요 지역이 어 예 중립 도시예요. 예. 베네치아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요거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공격하지 못하는 지역이야. 근데 요쪽은 쳐들어올 수 없고, 여기에다가 인제 뭐냐면 그 일종의 쇠사슬 그 양쪽에 설치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건너오면 요 쇠사슬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막아 버려. 그리고 여기에 해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해야 돼요. 요때 이제 공격할 때 그리스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불. 오늘날 백립당하고 비슷한데 보통 인제 불이 나면 불을 끄면 뭐예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 불이 꺼지는데 요거는 오히려 물을 부으면 더 하늘 타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막 타고. 그래서 인제 거기에다가 뭐 일종의 화학 성분을 넣어 가지고 했던 건데, 이 그리스 불이라고 되게 유명한 불이 있어. 예. 요게 지금 사진이, 이건 지웠네 내가. 예. 하여튼 그런 그 불로 뭐냐면 막았다. 그래서 인제 상당히 천혜의 요새지였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서 약 1000년 동안 비잔티움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다. 원래는 비잔티움이라는 불리는 그리스 식민 도시였으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수도 이곳을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콘스탄티노플은 아시아 유럽의 대륙에 가려는 보스포리오스요. 요 보스포리오스 해협이 이제 여기 흑해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죠. 자, 보스포러스 해협 입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두 대륙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콘스탄티노플은, 이거 오타네. 세계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으며 인구가 한때 50만 정도 이를 정도 유럽 최대 도시로 번영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세기 때 3대 도시 하면 장안,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바그다드 있잖아요. 장안은 유교적 문화적 중심지고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 중심지였어. 그다음에 또 바그다드는 이슬람 중심지였고.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천혜의 요새로서 손색이 없었다. 삼면의 바다도 둘러싸여 있었으며 서쪽에는 테오도시 황제 때 지은 삼중의 견고한 성벽이 있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하죠. 난공 분량을 장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죠. 자, 그다음에 비잔틴 문화의 특색을 보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해서 그리스 종교 결합을 시켰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그리스 로마 문화의 모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은 독자성이 있는데 오리엔트와 그리스 정신을 결합을 시켰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였는데 그 지배층이 그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자, 초기에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로마 사회가 특징을 유지했지만 6세기 이후에 지배층이 인종적으로 이 그리스 반도 쪽으로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그리스 민족과 융합되어 신그리스어를 그리스어를. 그래서 초기 때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나중에 그리스어를 사용한다.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에 그 객관식 기출에 언급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비교표 각자 보시고,
요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선상 숭배도는 인정했지만 이거는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그 학문 쪽을 보면 그리스 고전과 보존 그리스 보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때 인제 그리스 철학 중에 플라톤 철학이 있어요. 이 플라톤 철학을 이제 뭐냐면 형이상은 심의 형이사학 그러니까 형이상학 시키는 예 발음이 안 되네. 많이 꼬였어요. 예. 형이사학 시키는 신플라톤 철학이 있어요, 추상화시키고. 이게 나중에 11 세기 이후에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예. 요게 서강자에 나와 있는데 요 서강자 강독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인제 예술의 성격의 비잔티움 양식 있죠. 대표적인 게 성 소피아 성당이고요. 그래서 외관이 웅장하고 모자이크 복화 동양식 그 이슬람 양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양식이 있고 특히 인제 이코미나가 갖고 성화상이 있는데 요건 성상 숭배 금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상이라는 것은 조각상이잖아요. 근데 조각상을 못하게 하니까 그 대체물로 이코미나 성화상 그림으로 대체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상 숭배의 금지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이런 것도 이제 발전됐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훑어봤는데, 음, 하나 더 봐야 되겠다.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볼게요. 자, 비잔틴 문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줬는데, 일단 서유럽의 세계 방패제 구실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서유럽에 영향을 줬죠.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스 고전의 보존을 연구했고, 보존하고 연구했고, 비잔틴 제국의 멸망 후에 고전학자들이 이탈리아 많이 이주했어.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800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스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전 사상과 학문이 보존될 수 있었다. 비잔티 학자들은 그리스 사상가들의 저술과 문헌 수집을 복사하여 연구했고,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네스, 소포크레스 같은 고전이 비잔틴 학자들 손을 거쳐 서방에 전달했는데 특히 이 플라톤 철학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예, 신플라톤 철학을. 그다음에 이 비잔틴 문화는 동유럽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당시 동유럽 슬라브 문화권의 형성에 기여했고 특히 이제 키릴 문자 있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리스 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동유럽에서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슬라브를 이제 그리스 알파벳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인제 큰 영향을 줬다. 이거 관련돼서 한번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자, 서양사 총론은 아니고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제가 발췌한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이슬람 세계와 중세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르네상스 때 그리스 고전에 기여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 세계는 의 문명과 기독교를 전파하여 슬라브 문화 형성에 기여했고요.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러시아가 자칭 비잔티움의 후계자로 자칭하죠. 자칭하고 모스크바를 제3의 노마로 칭하였다. 예. 그래 갖고 3의 노마라는 것은 1 노마는 이제 원래 노마고 2 노마는 콘스탄티노플, 3의 노마는 모스크바 되죠. 그래서 그리스 종교의 인제 중심지가 이제 모스크바로 바뀌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 왕조 로마노프 왕조의 그 무양의 독수리 문장이 있거든요. 그 독수리 문장도 그 당시 예전에 로마 황제 때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때 로마 황제 기도 독수리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황제 깃발도. 그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건축 양식도 비슷비슷하지 않겠죠. 뭐 모스크바 성 바실리 성당이나 이런 것도 인제 그 동양에서 영향을 줬던 거고 그다음에 또 비잔틴 양 그는 마호메트 대성원 같이 인제 이슬람 양식에도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서양사 기본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 보죠. 예. 자, 서양사 기본 152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역사 보면 비잔틴 제국 역사 보면 자, 참고로 이 비잔티라는 말도 원래는 좀 약간 잘못된 내용이야. 예.
원래 명칭은 동로마 제국이었지. 동로마 제국. 왜 비잔티움이냐면요.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예전에 비잔티움이라 불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이 동로마 제국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얘네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좀 약간 비칭으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했어. 비잔티움을 수도로 둔 제국이다. 동로마 제국은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계승은 동로마 제국 계승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했는데 보통 이 교과서나 이제 여기 통론에서는 그냥 비잔티움 제국 하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그냥. 예. 자, 민족 이동의 혼란 속에 서노마 제국은 몰락하였으나 동로마 제국은 그 후에도 10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했다. 자,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방에서는 로마, 게르만족 사회가 형성됐으나 동로마는 그리스 동방 사회의 문화가 발전되었고 공용어도 초창기 때 라틴어였다가 그리스식으로 이제 그리스 영토가 축소되면서 인종도 바뀌었죠. 그리스어로 변화되었다. 자, 그러면 민족 이동 이후에 동로마를 그리스도인 콘스탄티노 전신이었던 그리스의 비잔티움과 관련시켜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른다. 그래서 했지만 실제로 이런 그 의미는 이제 좀 비칭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예, 서로마 로마 제국의 계승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서방 그 역사학자들의 어떤 의미, 의도 이런 것도 깔려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나오는데 요 사람은 되게 중요한 황제죠. 자, 민족 이동의 혼란은 어느 정도 안정된 6세기의 마지막으로 과거의 로마 제국의 제국과 그 정통을 계승을 시도한 황제가 유스티아누스 황제였고, 그다음 이제 여러 업적도 있죠. 이 업적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나왔어. 유스티아누스 황제 쓰라는 것도 있고, 그때 문제가 유스티아누스 황제 업적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때 그 합격은 했는데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 업적을 썼는데 그 유스티아누스 이름을 못 썼어. 기억이 안 나서 잠깐. 그래서 근데 그거 못 써도 합격은 했더라고요. 다른 걸 다 맞췄는지. 그 이름이 중요해, 명칭이. 그래서 꼭꼭 외워두세요. 자, 이 사람은 첫 번째로는 노마법 대전을 이제 편찬했죠. 노마법전을 편찬하여 대사업을 진행시킨 한편, 그다음 활발한 정복 전쟁이었죠. 서방 정치기사는 장군 베이사리우스 시켜서 북아프리카 반다 왕국 공격했고 시치리아를 거쳐 이탈리아 동부 투족을 굴복시켜 과거의 지중해 연안과 로마 영토를 회복시키는데 일단 성공했다. 이 정책을 서방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활동했던 유명한 장군이 베리사리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르센스라는 이제 한간 출신의 장군도 있고, 이 베리사리우스는 약간 이제 나중에 끝말이 안 좋아. 그래서 그 좀 버림받죠. 네, 그래서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말년에 감기가 이제 사로잡혀서 이 베리사리우스를 쳐내거든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라틴어를 사용한 마지막 황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이제 건조한 비잔틴 건축의 정수하고 할 성 소피아 성당 있죠.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을 은 과거의 순수한 로마식 건축물이 아니라 그 여기 거대한 돔을 가진 동방적 건축물이다. 이때 동방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했죠. 제가 지우라고 했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 건축물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 같은 그 동방 지역에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있고 그래서 유스티아누스가 죽은 후 요건 많이 없죠. 뭐 여기다 양잠도 없고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가 없는데 요건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도 있죠. 앞에 심화규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보시고요. 자, 유스티아누스가 이제 죽은 후에 비잔틴은 북은은 아바라족과 슬라브족의 침을 받고 동쪽은 사산족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시리아 이집트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중흥의 군주가 등장했는데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예. 이 사람 유능한 가담성 있는 황제로서 페르시아에 대한 반격을 통해 시리아와 이집트를 회복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말년에 이스라엘 공격을 받죠.
그래서 비잔틴 영토는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축소가 돼요. 예. 그리고 이 헤라클레스제 때 만들어진 것이 뒤에 있는 군강구제와 둔족명제예요. 자, 그래서 이무적 그리스의 동방적 요소에 입각한 비잔틴 제국이 그리스와 동방적 요소에 입각한 비잔틴 제국이 독특한 성격이 형성되었다. 왜? 비잔틴 영토를 포함한 소아시아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토가. 그래서 소아시아와 수도 주변에 영토 축소되는데 소아시아 지역도 나중에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것도. 예, 이것도 셀주크 투르크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를 잃으니까 이제 그 뭐냐면 비잔틴 황제가 이제 교황에서 SOS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SOS를 받고 출동한 게 십자군 전쟁이고, 요번에 십자군 전쟁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거듭된 외부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 이게 군간구제나 둔정병제의 그 뭐냐면 배경이죠. 소아시아 발칸반도에 군간구제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게 좀 예민한 게 군간구제하고 둔정병제는 다른 제도예요. 예. 군간구제하고 둔정병제는 다른 성격의 제도인데 물론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했죠. 예. 근데 엄밀히 개념적으로 좀 다른 거야.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도. 근데 여기는 마치 이제 군간구제를 둔정병제 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간구제를 둔정병제 동일한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개념적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군간구제와 둔정병제 같이 운영하긴 했지만 좀 약간 다른 제도예요. 군간구는 지역사회구역에게 뭐냐면 군사권과 이런 행정권, 사법권을 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둔족 그 농민들에게 어, 땅을 줘서 군사를 양성시키는 게 둔정병이죠. 예. 근데 여기에는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농민의 군대 군역의 봉사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토지를 수여하고 그 토지를 아들이 계속 군역을 종사한다는 조건 하에 상속하겠다.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둔정병제 설명인데 요걸 군간군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자 이제 비잔틴 사회는 초기에 대토지 소유자 예농 대신에 소토지 소유자 및 농민 그리고 이러한 농민으로 구성된 자연 촌락이 우세한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군간구제가 나오죠. 예. 여기가 군간구제죠. 자, 군간구 사령관은 군사만이 아니라 지방행정도 관장했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컸으며 그들의 반란이 빈번한 경우에 따라 빈번하고 경우에 따라 제의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7세기 때 7구로 나눴던 그 군간구를 그 8세기 만 39로 이제 증가시켰죠. 이거는 반란을 방지하거나 반란. 자, 그다음 8세기 초에는 이슬람이 수도 콘스탄티노플 접근하여 이를 포위했으나 네오 3세가 이를 격퇴했고요. 이후 이슬람과의 전투는 이제 소아시아 국경선에 따라서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라반나 총독은 롬바르족에 의해서 종집을 찍게 되었다. 원래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스티누스 황제 때 동고토 왕조를 멸망시키고 라반나에 총독부를 줬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8세기 때 넘어가면서 막 이제 그 동방어부터 계속 이슬람 세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슬람 막는데 이제 정신이 빨리다 보니까 결국에 서방 정책을 포기하게 돼요. 요 시기 때. 그래서 서방 정책을 포기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9세기 후반에 마케도니아 왕조가 등장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성기를 맞았다. 자, 뭐냐면 다시 회복기를 맞았다. 근데 이때 마케도니아 왕조는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한 왕조예요. 예.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한 개의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혈통 왕조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조가 마케도니아 왕조예요. 자, 그래서 새로 힘을 가다듬은 비잔틴은 10세기 후반에 크레타를 회복하고 이따가 안티오크와 시리아 북부를 회복하는 한편 그 아르메니아에 침투하여 이를 병합하였다.
그래서 그러나 아르메니아의 병합은 비잔팀이 중앙아시아 투르크족과 직접 대결하는 형사가 있었다. 야, 아르메니아가 어디에 있는 국가냐면, 잠깐 여기 지도를 좀 잠깐 봐야 되는데, 코카소스 부근에 있는 나라야. 예. 이 위치가 이거죠. 그러면요. 아, 지도를 여기 찾아야 되는데 일단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야? 어, 119 페이지네요. 이게 119 페이지인가? 아니네. 적어놨는데. 요걸 잠깐만요. 제가 이거 비상교과서가 아니고 요걸 편에 잘못 펴놨구나. 예. 아, 음. 자, 이 비잔티움 제국이 여기까지 영토인데 어디까지 하냐? 여기 코카소스를 넘어서 여기까지 진출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코카소스 산맥이거든요. 요 지역까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근데 요런 지역은 요쪽 지역이 이제 뭐냐면 투르크 영역이잖아. 그래서 이 투르크와 이제 뭐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투르크의 침입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 요 지도를 보고 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이제 들어가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 병합은 비잔티움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들과 직접 대결하는 형사가 되었고요. 자, 이미 9세기 중엽부터 대토지 소유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어서 소아시아에서 일어나 소토지 대규모 반란이 소토지 소유에 타격을 주기도 하였으며 마케도니아 왕조의 초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자, 그래야 자연 소농촌이 쇠퇴하는 반면에 대토지 소유가 급속히 강화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등장했냐? 자연농민층이 몰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용병이 등장하게 돼요. 그 용병의 문제점이 얘네들이 돈 주고 이제 고용된 병사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원래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방에는 사병을 거는 지방의 대토지 소유가 또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왕조 교체가 이제 많아지게 돼. 자, 그 과정에서 내분과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비잔틴 지역의 방비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잔틴 지역이 미약하게 남아있던 시칠리아와 남이탈리아가 노르마니아에서 빼앗기고요. 동쪽에는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군이 황제군을 격파해 소아시아 진출했는데 그 만지케르트 전투가 있어요. 유명한 전투. 예. 이 만지케르트 전투에 계기로 해가지고 소아시아가 셀주크 투르크 넘어가 버려. 이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데 왜 타격을 주냐면 소아시아 지역이 그 당시에는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었죠. 예. 그래갖고 이 지역을 상실했다는 거는 이 그 비잔티움 제국이 경제적 기반이 상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할 때는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 일단 십자군 전쟁을 해달라고 그 십자군 파견해달라고 SOS를 친 거죠. 예. 자,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요렇게 한번 얘기했고, 자, 정치와 사회를 볼게요. 자,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그 절대적 지배자였다. 그는 7세기 때 바실레우스라는 왕중의 왕이라 자칭했고 실질적으로 동방의 신적인 성격이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는 관리나 군대를 지배하는 한편 종교에서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교의 임명권을 비롯해서 종교회의의 소집권인 회의 내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걸 이제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도 불려지는 그 비잔틴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와 같이 서방과 달리 황제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황제 교황주의라고 불렸다. 자, 황제가 거주하는 궁전은 일반인으로부터 격리된 그 성역이었으며 국가기관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관리는 궁중 관리였고요. 한간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잔티의 동방적 요소가 이제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일종의 정하고 비슷한 인물이죠. 나르센스 같은 사람이 있죠. 나르센스. 그래서 나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 명을 받고 한가 출신이지만 동방 원정을 했죠. 나르센스. 제가 발음이 좀 엉망해 갖고 적을게요. 예. 앞에 이제 제가
신화강의 그 교재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한간 출신의 어떤 그 대표적인 장군이에요. 황제는 이론상 원룡이나 신민 또 군대에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세습제였다. 예. 그렇지만 이제 세습제였지만 한 3-4대 가다가 오래가지 못하죠 되게. 그래서 되게 반란에 의해서 여러 왕조가 교체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뭐 군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면을 볼게요. 자, 경제면에서 비잔틴은 노마 말기에 통제 정책을 계승했다. 식량 확보와 군대 병력으로서 농업을 중시했으며 슬라브 정착민을 이용해서 농업 발전을 깨웠다. 그 6세기 때는 중국부터 페르시아를 거쳐서 전해진 양장업. 아까 이제 언제 때? 어, 그때 이제 그 유스티아누스 한계 때죠. 자, 양장업은 비잔틴의 가장 중요한 공업으로 발전하여 견직물 공업이 원료로 성행했다. 그래서 견직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예요? 비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에를 통해서 생사를 확보하고 실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비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게 양장 사업이야. 양장. 예. 그래서 견직물 공업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면 그 내용들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콘스탄티노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제2의 도시가 테살로니카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조합, 길드에 의해서 이제 독점 생산을 했다. 뭐 이거는 그 서유럽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조합은 그 당시 그 원료 구입이나 판매, 제조 방법, 가격, 이윤 등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자, 그랬기 때문에 생산은 안전을 유지됐으며 기술과 항상 거의 없었다. 근데 길드가 있었지만 서양의 길드와 좀 다른 것은 서양의 길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 자율적 운영했다. 근데 여기는 국가의 통제에 있었어. 응. 그 비잔틴 제국의 길드는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상업도 공업 못지않게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가장 이윤이 높은 곡물과 견직물은 정부의 전매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다른 상업에도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며 거대한 상업망이 구성되어 있었다. 자 콘스탄티노프는 가장 큰 국제적 시장으로서 그다음에 각종 상품의 집산지였다. 자, 비잔틴은 그들의 화폐의 가치 유지를 노력했으며 자유무역을 해서 포준적인 화폐로서 존중했다. 국제무역에서 포준적인 화폐로 존중되었다. 자, 문화를 볼게요. 문화. 자, 비잔틴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적 헬레니즘 문화와 동방적 요소를 결합시킨 문화야. 거기에다 그리스 종교까지 합쳐지죠. 그래서 문화의 특징들이 나오죠. 비잔틴 문화의 특징. 그리스적인 헬레니즘 문화와 거기에다 동방적 요소,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 요게 합쳐진 문화다. 자, 비잔틴 문화의 가장 큰 공헌의 하나는 그리스 고전의 보존이다. 학자들은 그리스 작품을 읽고 이를 연구한 한편 필사하고 주석을 붙이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고전에 관련된 사전과 문법서를 만들고 거대한 백과사전을 편찬했으며 법률과 시리, 전술, 행정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작성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불, 이 그리스 불, 자, 이 그리스 불이라는 불려진 일종의 대포를 발명해 전투에 큰 뭐냐면 위력을 나타나겠으나 순수각에 있어서 별난 진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불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날 백리탄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불을 부으면,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불이 확 타. 예. 그래서 그 만드는 비법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물이 상당히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주성분으로서 뭐 초석이나 유황, 송진을 섞인 혼합시킨 액체로 보고 있는데 요건 정확한 이제 만드는 비법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역사 소설 같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비잔틴 문화의 특색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미술이다. 그래서 6세기 때 유스티누스에 의해서 건조된 성소피아 대성당과
그 내부의 화려한 상징주의적이고 신비스러운 모자이크 벽화는 그 당시 새롭고 독창적인 비잔틴 미술의 출발점이었다. 비잔틴의 종교 미술은 그리스 것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동방적인 것이 잘 융합되어 독특한 것이다. 그래서 레바나의 성 비타라 성당과 그리고 이보다 늦게 비잔틴 성기의 전성기죠. 건조된 그 베네치의 성 마르코 성당 등과 그 내부에 그 모자이크하는 그 비잔틴 미술의 정수화했으며 그 비잔틴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필사본의 색채 장식 및 금은 및 상하의 아름다움, 장식품 등등 이런 것들 세공품 같은 그 비잔틴 미술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창성을. 자, 그다음 비잔틴 제국의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자, 프랑스 역사가는 비잔틴 제국을 저제국이라고 부른다. 어, 그것은 비잔틴의 그 전신 로마 제국에 비해서 모든 면에 뒤떨어졌다는 뜻이다. 확실히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전성기의 로마에 비하면 비잔틴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이나 그 문화를 이런 시각에서 평가한다는 건 역사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한 뒤 자기가 성립된 유럽, 이슬람, 비잔틴 중에 비잔틴의 문화나 정치에서 가장 앞섰다. 비잔틴이 문화나 정치에서 가장 앞섰고요. 중세 유럽의 아름 문화다운 중세 유럽의 문화다운 문화의 꽃이 다시 피운 것은 12세기이고요. 그다음 이슬람이 꼭 비잔틴에 이어서 헬레니즘 문화를 흡수하면서 어느 분야에서는 비잔틴이 능가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게 됐지만 적어도 6세기, 7세기에 있어서 비잔틴은 문화다운 문화를 가진 유일한 존재였다. 자, 이러한 선진적인 비잔틴 문화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나 유럽 또는 그 이슬람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또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슬람 세계도 초기에는 비잔틴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래서 이슬람의 건축 양식 보면 돔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잔틴 양식 건너온 거야. 배워온 거죠. 그다음 중세 유럽도 비잔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신스콜라 철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스콜라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예. 그 신플라톤 철학도 영향을 줬죠. 그 르네상스 때 그리스 고전이 부활하는데 비잔틴 학자들의 공이 매우 컸다. 자, 한편 비잔틴 문화와 그리스 종교는 발칸 반도와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의 슬라브 세계에 대한 카톨릭 교회가 그 게르만에 대한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그들은 에게 문명과 그리스도교를 전달함으로써 독자적인 문화권, 동유럽 문화권 형성의 기반이 마련해졌죠. 자, 후에 투르크족이 유럽에 진출할 때 발칸 반도의 여러 민족들이 해치지 않고 다시 부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이슬람화되지 않고 다시 부활됐던 것은 그리스 정교의 힘이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아예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를 자청하고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잔틴 제국과 관련된 서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서강자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그래서 서강자 관련된 내용 내일 다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